다음으로 주제 발표는 정책, 역량, 신뢰를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께서 AI 정책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께서는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계시며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올해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정책 발표도 기대가 큽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AI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고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주관부서인 과학직업정보과 과장 김영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이 주최하고 가장 먼저 주제 발표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발표하게 돼서 자기들이 잔치상 벌려놓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든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AI 디지털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청의 우수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AI 정책에 대한 우수 사례를 한번 같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산학연 협력 기반 교원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입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교육청이 너무 커가지고 화면을 반밖에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랜카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보셨죠? 빨간색, 노란색 글씨. 예, 그래서 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패스하고 깜짝 놀랐네. 네, 과학직업정보과 장학사 하다가 정보원 근무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육 혁신은 2022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교육 중점 추진 과제라는 큰 방향성 속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의 비전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 교사와 함께 만드는 디지털 교육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직속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원체제 조성, 교원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이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인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지원 체제 조성을 위해서 대전의 지역적 특색이며 우수한 인프라인 대덕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국내 민간 기업, 지역 대학, 지역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시작은 교실 환경 개선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맨 오른쪽 네 번째 인프라가 있었죠. 2018년부터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정보원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교구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교구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보급을 넘어 교구를 실제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도 개발하여 교원 연수도 운영하고 교구 대여시 교재도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교구를 대량으로 확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선망 증속이 필요한 학교에 증속을 완료하였고, 일반 교실뿐만 아니라 특별실 등 학습 지원 공간까지 무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일반 교실에 스마트 칠판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인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AI 디지털 교육 우수성이 입증되어 중등교육과에서는 영국의 킹스턴 어폰 템즈 왕립구와 킹스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 글로벌 AI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교육 연구와 수업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전국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전국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입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연구원 연구대회를 운영해 교사들의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명을 선발하는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을 우리 교육청이 4년 연속 수상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에서도 최우수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연구와 수업 혁신이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없이는 교육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연수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일반 연수부터 학습 데이터 분석, 디지털 교육 활용, 교과 수업 적용 등 체계적인 연수를 운영하여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수 외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학습 컨설팅에 2,100여 명의 교원이 참가했으며, 촬영 편집 전문가가 선생님들 교실에 방문하여 자기 수업 영상 촬영도 110회 이상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업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교사 간의 수업 공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업혁신 페스티벌에 비슷한 개념으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오실 때 이 옆 공간에서 보셨는데 AIDT 수업 사례 공모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18명의 선생님들을 선발했습니다. 초, 중 등 교과별로 선발해서 지금 현재는 그 자료만 전시를 해놓고 내일에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분이 다 참석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18분의 선생님이 원탁 테이블에 두세 분씩 참석해서 그룹 컨설팅의 개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내일도 많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홍보하셔서 내일도 많은 참석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인 학생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학생이 성장하는 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에듀테크 기업, 지역기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학생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요 밑에 여러 주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연구기관에 체험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특강이라든지 학생 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넥슨 등과 교류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드업데이를 개최해서 에듀테크 기업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도 연계해 찾아가는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 그리고 여러 대학과 다양한 AI 교육 관련 정책 사업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우송대학교, 건양대학교, 카이스트 등 대전 관내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6곳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엄청나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성과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앱 개발 동아리를 우리 교육청 자체로 운영을 해서 현재는 AI 융합교육 학생 동아리로 19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도 운영도 하고 대학과도 연계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소프트웨어 동행 해커톤, 대한민국 인재상, 한국 코드페어, 로봇융합 페스티벌 등에서 다양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학생들의 실력과 역량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산 학연의 협력으로 대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운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 왼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부터는 디지털 교육팀을 추가로 신설해서 학교 혁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의 중심인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여는 대중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AI 디지털 교육 정책 또한 앞으로 협력 기반의 혁신 성공 모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량에 대한 주제 발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성희 교수님께서 AI 리터러시 학습 분석 기반의 맞춤형 수업 및 학교 운영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진성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교육공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교육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 교육정보원 그리고 캐리스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밭대학교 진성희입니다. 예, 저 회장님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대전시 소속의 선생님들과 그 교장 교감 선생님, 그 관계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재영 원장님께서 하신 강연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기초를 다 말씀해 주셔갖고 전 최대한 핵심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목은 저렇게 거창하지만 딱 하나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 앞서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에 수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승희라는 학생은 그 옆에 이제 만약에 숫자가 80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이제 시우라는 학생은 그 옆에 50이라고 적혀 있을 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 관계자분들의 관점은 굉장히 아웃컴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거는 성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를 평가를 하기 위한 숫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난 주 동안 그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푼 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50문제를 푼 거고 그 다른 학생은 70문제를 푼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는 어떤 수학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푼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숫자만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이 평가랑 우리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가 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 학습 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AI 이런 디지털 도구나 이런 것들이 맞춤형 교육이다, 뭐 이런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정말 과연 다 말씀하셨지만 가능한가 이걸로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그러면 잘 안 하고 있냐?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연구 과정에서도 많이 뵀었고요. 어떤 선생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직소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다 파악하셔서 그 주제를 만드셔서 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갖고 전문가 집단, 모 집단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시면 그런 직소 모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도 보셨고, 그다음 어떤 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몇몇의 학생들은 4학년 때 좀 기본적인 개념이 형성이 안 돼갖고 이해를 못한다고 학습지를 별도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선생님들 정말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 특히나 이제 새로운 신임 선생님들은 학교 적응도 어려운데 막 뭔가를 싸들고 집에 가서 해야 되는 밤이 없는 교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얘기는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넘사벽이라는 거죠. 맞춤형 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런 AI 도구를 이용하면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현장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이죠. 아까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학생들 보면 그 대체로 극과 극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 대학도 똑같고요.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뵀는데 딱 첫날 각이 나온대요. 쟤 힘들겠구나. 와, 얘 진짜 공부 잘하겠구나. 극과 극은 알아요. 근데 그 애매한 범위에 있는 이런 학생들 약간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선생님은 굉장히 손 많이 가는 애들한테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애들한테 더 세특도 더 신경 써서 써줘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애매한 애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학생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찰로만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적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생활기록부 받아보면 감동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아시고 다 써주시는지. 저희 애는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교과목에 해리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그래서 수학 선생님 뭐 해리포터 관련해서 뭔가 문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걸 기록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그런 기록도 이제 약간 용이해지는데 저런 관찰, 기록, 뭐 상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어떤 이제 트리즈라고 해서 무슨 자격증을 좀 국제 자격증을 취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취득을 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받은 문제는 기업의 문제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업에서 이제 식당에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메뉴 선택이 이제 5개인데 어떤 거를 얼만큼 선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시대라면 아마 데이터로 해갖고 예측이 가능할 텐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 2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결론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화는 팀장이 뭘 먹느냐가 그 전체의 그
거기 산출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팀장이 선호도만 알면 되겠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옛날에는 그와 같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을 그 음식의 잔반이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누구도 버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그건 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 학생들은 다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학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썽쟁이고 공부를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얘가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깨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생님들 아마 학생들 다 지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교육 현장에서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슨 마케팅이라든가 아까 잔반 이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학생을 절단할 수가 없어요.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플러스 선생님의 전문성과 직관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데는 충분히 도와주는 역할, 혼자 하기는 아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학교에서는 여러 레벨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레벨은 학생, 교사 수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고요. 메소 레벨은 이제 학교나 기관이고 매크로는 이제 지역과 국가입니다. 제가 데이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AIDT 활용도 그 지난 한 학기 동안 어떤 교과목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다음 학기 때 그걸 구독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 관리자가 아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일단 그건 내 데이터인데 우리 데이터인데 그거를 교과 선생님들한테만 알려주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그걸 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보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의견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자기의 성과로 느껴지는구나. 이게 분명히 쓰고 안 쓰고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써야지 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용도가 낮아지는 순간 뭐가 학교에 협조를 안 하는 듯한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민감한 성적도 아니고 교수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드백을 줬는지 이런 것도 아닌 AI.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일본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리터러시 수준이 일단은 뭔가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 직접 우리 다음 학기에 뭐 구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관리자님들이 딱 보고서 필요하니까 구독해 주시고 이러면은 더 편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지역 여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에서 50점밖에 이제 맞지 않았을 경우 평균이 82점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럼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거는 AIDT에서도 가능한 건데 그래서 가단원에서는 심화 문제 오답률이 높고 나단원에서는 개념 심화 오답률이 모두 높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학생은 그냥 낮은 게 아니라 A 단원은 아는 거 이해는 하는데 나 단원은 이해조차도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학생을 도와줄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를 보면 더 그 학생에게 더 다가가서 더 이제 필요한 그런
면대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의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중간고사에서 전체 학생의 20%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 됐어요.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학군지에 저도 사는데 굉장히 민감하죠. 저거는 대학 입시에 굉장히 민감해서 보충 수업 늘려야 된다.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 경험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해라, 1대1 멘토링 해라, 멘토멘티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이런 거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 데이터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학습 부진 학생들 60%가 수학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40%는 독해력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솔루션이 좀 다양하게 학생마다 다양하게 좀 나올 수 개인마다는 아니지만 집단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데이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애들이 상담해봤더니 스트레스 애들이 높아졌어요. 그럼 상담 기회 늘리고 동아리 체육활동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라멘 판매율이 학생의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험기가 라멘 판매율이 분석해봤더니 막 모자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학년별 반별 라면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봤어요. 라면 지수와 스트레스 상관관계가 있어요. 라면을 주 3회 이상 구매하는 학생군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그럼 따로 분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 시간에 더 많이 구매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라면 구매 빈도가 높은 애들 좀 주의 집중해서 보게 되고 상담도 지원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데이터들도 이제 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 대상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이 줄 수 있는 피드백의 양과 교사가 줄 수 있는 피드백의 양이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면 더 질 좋은 피드백 할 수 있지만요. 그만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스템만큼 즉시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피드백. 제가 만약에 챗GPT가 나오기 전인 이제 4년 전에 이런 연구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다 필요 없어요. 학생, 교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게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연구는 피드백을 똑같이 줬어요. 한 집단은 AI가 준 거라고 했고요. 둘 다 AI가 준 거예요. 5년 동안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한 집단은 이거는 교수자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AI가 준 거는요 학생들이 무시해요. 근데 교수자가 준 건 평가자잖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자는 단순히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 이상의 존재예요. 굉장히 여전히 교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에 대한 어떤 존중감 그리고 교사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 틀리다를 고민하기 전에 일단은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AI가 주면은 비판하죠.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을 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교사가 최대한 많이 해야지 교육 현장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실에는 25명이면 25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밝은 미래, 희망을 보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에 좀 도움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여러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분밖에 안 남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학습이 언제 이루어지냐 둘 다 이제 미디어 랩에서 연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애들이 잠잘 때랑요. 어디 갔냐? 렉처가 똑같아요. 뇌 활성화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잠잘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연관성에서 미디어 랩에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랑 혼자 작성하는 거랑 구글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렇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뇌의 연결성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여러 수준에서 낮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와 선생님이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적으로 수업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성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에듀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질을 높이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신뢰에 대한 주제 발표 소개드립니다. 김도영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께서 2025 교육부 정보보호 정책 및 학생 데이터 보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이사관님께서는 교육부 정보보호 팀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교육부 디지털 교육 기획관실에서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은 그 디지털 교육 기획관실 내에서도 인원이 가장 많은 조직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공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도입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세션 제가 마지막이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도 사실은 좀 드라이하고요.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분들이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가급적 쉽게 설명하거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다 개인별로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교육 분야 정보보호 정책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이쪽은 좀 쉽게 빨리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 소관 업무가 나이스 업무를 좀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보호 체계가 어떠한지 개념을 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플랫폼, 제가 인프라와 플랫폼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보호 측면에서 한번 체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AI 기반에 대한 정보 보안 체계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와 전략계획 수립을 6월 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플러스 3년, 6년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 정보보호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침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나고 재밌는 거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도 많고 또 그만큼 대응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교육부에서 예방과 대응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먼저 예방은 선제적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소스 코드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동화 툴을 통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개별 기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수인단도 실시하고요. 보안관제도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체계는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하고 고위험 침해 사고를 분석을 강화해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스템, 나이스나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들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파트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의 모든 홈페이지를 공공성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자동화 툴을 통해서 노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준 진단도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또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의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그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없애고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형태로 해서 결합 전문기관을 우리 이제 원장님 계신데 캐리스에 지정이 돼 있어서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종단 연구나 패널 데이터와 수능 정보 결합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5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도 비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이 비전입니다. 25년도 특별히 추진 방향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 요소 최소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용 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파트, 개인정보 보호 파트, 제도 개선 및 기반 강화 파트, 인재 양성 현장 소통 파트 이렇게 4개 분야에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교육부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이 이제 그 주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거나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이버안전센터도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도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교육청에도 행정전자인증센터의 일정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소속 학교에까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센터를 통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우리 국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CSC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그 1단계고요. 2단계는 부문 보안관제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각 부처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단위 보안관제 이것은 실제 그 서버가 위치한 그 현장 기관에 단위 보안관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미 23년도 이후부터는 단위 보안관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부문보안관제와 연결이 돼 있고요. 교육부 부문보안관제뿐만 아니라 NCSC 국가 보안관제까지 같이 연계돼 있어서 패턴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중요한 정보들을 서로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그 조사 시스템도 저희들이 도입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탐지 체계를 저희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이미 시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차세대 탐지 체계를 갖추었고요. 24년도에는 한 60여 개 기관이 차세대 탐지 체계를 갖췄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200여 개 기관이 25년도에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교육 분야에 규모 있는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관제 체계도 마련을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 관제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세종청사 내에 클라우드 관제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보안관제를 집중하기 위해서 보안관제실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소로부터 이미 면적을 허락받았고요. 이제 8월 이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진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스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듀파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교육학술정보원의 주요 정보 시스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상훈련, 해킹베일 대응훈련, 실시간 방어훈련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보호 업무를 취급하는 그 직원들은 이 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킹메일 훈련 같은 경우는 불특정하게 또는 그룹을 정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감염 처리 지원 서비스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호출 사전 예방이나 윤호출 대응 체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그러한 책임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데 이걸 24시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개인을 유출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당연히 주체에 알려져야 되고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스럽다까지도 통지하라는 의무 사항이 법률에 지금 담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현장의 업무 부담이나 여러 가지 효과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교육청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했고요. 제도 개선 기반 강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진인단 아까 말씀드렸고 인증 서명센터 했고 정보보호 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과 온라인 사이트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임직원들이 다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신청하고 수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나이스 부분입니다. 시스템 정보보호 체계인데요. 나이스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취약점 분석이나 조치, 보호대책 수립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도 저희들이 획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접근 및 통신 보안도 하고 있고요. 허용된 사용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도 저희들이 폐쇄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도 파일 업로드 감시 시스템 등 적용으로 저희들이 튼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 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이스는 공군 부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교과서 정보보호 우려가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우려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디지털 교과서 통합 포털이 있어요. AIDT 포털인데요. 그 포털에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UUID만 생성됩니다. 그래서 UUID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요. 36자리 비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UID가 개발사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UUID를 태깅 받아가지고 학습을 이루어집니다. 그 학습에 하는 모든 데이터가 UUID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서 개발사가 데이터를 까봐도 얘가 누구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은 있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개발사는 절대로 UUID 형태로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결과를 현재 76종의 학습 결과를 저희들이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표 개발하고 데이터셋을 맞춰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정보들, 그다음에 교육청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국가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디지털 원패스 회원 가입 때 수집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포털에 접속하면서 수집되는 정보가 있고 나이스 플러스를 통해서 제공받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 법과 규정을 따라서
절차를 가지고 그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한 동의 절차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자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관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AIDT 플랫폼은 KT 클라우드에서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들이 운영하는 그 컨텐츠들이 실리고 사용되는 곳은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디도스 장비나 IPS 장비, 방화벽, 웹방화벽 등으로 보안 장비가 다 단계별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보안 관제도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정보 보안 체계 추진 방안입니다. ISP를 지난 6월 달까지 마쳤는데요. 저희들이 AI 대전환에 대한 사이버 보안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12가지 과제를 단계별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세대 AI 모델은 CMA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간에 했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AI 기능을 초기 기능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의 AI 기능을 탑재해서 지금 이미 3년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더 확장해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별로 연합 학습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캐리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년은 시도교육청 AI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계획이 맞춰져 있고요. 뒤에 3년은 종합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실제적으로 예측과 방어가 다 될 수 있는 AI 기능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SC에서 이기종 장비별 정규하고 룰 관리하고 탐지 규칙 배포 관리하고 AI 연합 학습 관리, AI 어시스턴트 관리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비 모델은 사전 위협 예보와 자동 대응까지 현재는요 정탐, 오탐 정도만 자동 분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모델을 앞으로 고도화해서 이러한 자동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